있도록 기업에게 좀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떤지 저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기업에 좀 더 일자리를 유연하게 주었으면 좋겠다. 기업과 일자리 관련해서 여기 오신 그냥 참석자분들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관련해서 혹시 덧붙여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가운데 남방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역에서 대기업 이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제 청년 팀장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광화문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전 이제 고향이 그립고 지역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금 저희 팀에는 저희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번 팀원분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관리자가 돼서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많이 뽑아요. 직원들도 많이 뽑고 청년들도 많이 취업시키고 하는데 지역에는 그 인력들이 많이 안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9년 전 신입사원 때 저희 이제 그 광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700명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100명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도 지역으로 배치를 받는 것도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명 내려온 그 청년들마저도 수도권으로 다 떠나고 있고 저 역시도 지역에서 지역 기반에서 살고 싶어서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근 광역 지자체랑 이제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니면은 수도권으로 발령을 내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첫 번째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창업이나 지역 기업 육성도 좋지만 대기업이 본부와 지방의 본부와 지점을 준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 청년들을 많이 뽑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성이 좀 확립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지금 국책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제 정부에서 몇천억 조 단위 이제 국책 사업을 이제 비에타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그 기업이 대기업을 위한 국책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물론 대기업이 기술 개발을 하고 R&D를 하고 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건 맞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R&D도 하면서 뭔가 기업의 그 노하우를 전수해줘서 지역 기업도 육성하고 그 지역 기업이 커야지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기업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지역 기업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혹시 장관님들 중에 계속 마이크 넘겨드려서 죄송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님 혹시 한 번 더 답변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과 청년은 같이 맞물려 있고 결국 지역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지역 소멸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기 친구들과 또 자기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흔히 말해서 남방 한계선이 지금 평택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밑으로는 대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기업에서도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고 있고 아까 제가 다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이 선호하는 산업단지라고 해야 될까요? 상식이 통하는 일자리라고 해야 될까? 아까 저기 젊은 목수님 말씀했듯이 예를 들면 청년들 중에서도 건설업 현장 멋있게 생각하는 청년들 많은데 그 친구들을 앙케이트를 해보면 뭘 해줬으면 내가 건설 현장에 왜냐하면 지역에 중요한 일자리 중에는 건설업이 많거든요. 사실은 지역 광급공사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그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첫 번째 뭘 해줬으면 좋겠냐 물어보면 깨끗한 화장실. 네. 그리고 두 번째 노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런 거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었구나. 상식이 통하는 일터. 그래서 임금체불 없고 직장 내 괴롭힘 없고 그다음에 안전한 일터 만드는 것이 지역에서부터 좋은 일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3학년 2학기라고 그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2학기 되면 실습 나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젊은 친구들이 실습 나가서 꼭 벌 받는 것 같았다. 돈 준다고 너무 많은 걸 시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농림부 장관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산단에 10월 1일부터는 1,000원의 아침밥 이런 것도 제공하고 문화단체하고 해가지고 공단도 조금
뭐라 할까요? 예술적인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세션 네. 네. 네, 기성세대로서 저도 죄송한데 오늘 사과를 굉장히 많이 네, 하시는데 네. 사과드리고 마이크 네,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뭘 한번 물어봐도 돼요? 네, 우리 목수님 예. 몇 년 됐다고? 9년? 아, 저는 지금 23살이고요. 네. 19살부터 했다는데? 아니요, 저는 21살부터 방충망 사업을 시작으로 현장직에 뛰어들고 그리고 22살 겨울부터 목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목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전 지금 1년 남짓 안 됐습니다.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아, 사실 목수라는 직업이 좋은 팀에 들어가고 어디 뭐 건설사 쪽에 있는 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긴 한데 사실상 좋은 팀에 들어가거나 회사에 들어가는 건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저를 알리고 방충망을 사업을 한다 이런 현장직을 하는 여성이다라고 알렸기 때문에 저를 고용했던 거지 이렇게 처음부터 팀에 들어가기라는 거의 어려워요. 원래. 소위 건설로 가면 예. 10장? 예, 10장이요. 10장이라고 이렇게 한 팀 대장이 되는 아, 예. 보통 반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예. 그건 다르고 그렇습니다. 성격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예, 예. 일거리는 충분히 들어와요? 일거리가 사실 건설 쪽 이제 많이 죽은 거는 사실이라서 저희가 재작년이나 작년 대비해 보면 사실 방충망도 그렇고 목공도 그렇고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고 솔직히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는 있어요. 네. 건설업에 연동돼 있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거와는 좀 다른 목수 아닌가 싶었는데 네, 저는 인테리어 목수로서 뭔가 가벽을 세우거나 뭐 분리를 하고 뭐 가구도 네. 만들고 이런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네.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분 정도만 질문이 아니고 일자리 관련된 방향을 주실 분 짧게 한 분 정도 1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중간에 여성분. 네, 중간에 네. 정장 입은 여성분. 네. 감사합니다. 약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보태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안정적인 직장인 초등교사를 그만두고 기후 일자리를 찾아 떠난 조혜원입니다. 이제 기후 문제에 전념하게 된 건 사실 기후 위기가 미래 세대의 부를 구조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기상청, 한국은행은 1.5도를 지키지 못했을 때 장기적으로 GDP가 20% 정도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으면 하는데요. 제 질문은 그리고 제안은 정부 차원의 친환경 그리고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일자리 확대 방안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 미래 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인데요. WHO에서 공식 인정한 바와 같이 기후 우울, 불안, 나아가 탄소 배출을 걱정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편 석탄 화력 발전소에 입사를 했다가 탄소 다배출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청년 친구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단순한 직업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배터리 시장은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평가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나큐셀 같은 태양광 기업이 국내에 철수하고 있고 풍력을 하는 기업도 얼마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마저도 국내 투자보다는 미국 공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정부가 강력한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 기업들이 기후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라 탄소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정부 투자가 수반된다면 기후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책 제안에 조금 넣어들고 싶고요. 또 야외 노동자들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폭염 이런 것들로 배달 노동자, 야외 플랫폼 노동자들이 또 되게 위험을 이제 감수를 하고 어려운 또 노동 환경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기후 일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그런 것들이 청년들이 원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살법 노동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된 안전 장치는 지금 많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저희가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또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관련된 일자리도 잘 전달해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거 잠깐 제가 하나 의견 삼아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지금 말씀하신 분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 사회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가야 하는데, 그리고 저는 거기에 우리의 정말로 엄청난 기회, 일자리를 포함해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부 내에서 대통령실 안에서도 이 논의를 하다 보면 이게 당장 사실은 변화를 하려면 고통이 따르잖아요. 특히 산업체제 전환은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음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는데, 이제 잃는 사람의 고통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물론 그걸 전환하기 위해서 뭐 재교육을 하고 또는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예를 들어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다. 그것도 더 빨리. 그럼 일자리를 잃겠죠. 지역 경제가 당장은 나빠지겠죠. 이게 이제 엄청난 정치적인 저항을 불러오죠. 근데 결국 정치라고 하니까 무시할 수도 없는데, 결국 이런 필요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또는 살을 빼기 위해서는 좀 굶어야 되잖아, 그죠? 먹는 걸 줄이는 게 살 빼는 제일 첩경 아닌가요? 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근데 쉽지 않죠. 근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과연 감내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우리의 제 최대의 걱정입니다.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더 작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는 또 약간 정치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공격이 있죠. 공격과 선동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더 나은 상황을 위한 작은 고통을 이제 침소봉대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분 말씀처럼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되고, 거기 새로운 기회가 분명히 있고, 그러나 그 전환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 텐데, 그걸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감내할 수 있을지, 이거를 정부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밀어붙일 때 과연 수용성이 얼마나 될지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한번 견딜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견딜 수 있다. 한번 견디기 어렵다. 더 많죠. 이게 물론 여기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사실은 긍정적 답이 훨씬 더 많을 걸로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지 못하죠. 어쨌든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어쨌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죠. 네, 관련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되어서요, 이제 주제 세션 2번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청년의 사회 진출 주제로 열띤 토론을 했고,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동반자로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요,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애쓰는 청년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청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김지선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지선입니다. 네. 네, 혹시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그 독립을 하셨거나 독립을 원하시는 청년분들 혹시 손을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 다 네, 독립을 하셨군요. 네. 저는 말투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그 학업이랑 이제 생업을 위해서 이제 부산에서 상경을 해서 지금은 주거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시민들의 이제 주거 문제를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왼쪽 사진은 보시는 분들 왼쪽 사진은 제 20살 첫집 반지하 원룸이에요. 곰팡이 때문에 겨우 딱 6개월 살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5년이 지난 지금 이제 현장에서 보는 집입니다. 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지났는데 사실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매일매일 현장을 나가면서 좀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또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의식주라고 해서 이제 식품이랑 함께 주거는 사실은 그 인간의 생활의 필수 요소인데 식품은 안전인증 제도 같은 것도 있고 사실 권장 소비자 가격 같은 것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신고처도 공식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집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매일매일 잠드는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곳인데도 사실은 전혀 이제 이런 기준들이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주택이 거주하기 안전한지 또 주택이 적정한 가격에 임대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장치가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집값을 주거비를 내고 그렇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스스로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 시민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청년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독립한 청년들 10명 중에 8명이 세입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 집 그리고 굉장히 높은 주거비 부담이 있는 집에서 살아가고 있고 사실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심지어 전세 사기 위험까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언론을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곳에서 주거가 다뤄지는 방식을 살펴보면 사실은 세입자의 고충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는지, 아파트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집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 말을 써서 사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집이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분들이 어떤 삶의 형태를 선택하든지 또 어떤 주택을 선택하든지 적어도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 속에서 나의 이제 고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공간이 이제 집이어야 되는데 집이 사실 문제가 되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제가 청년정책 기본계획들도 다 봤었는데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 감독관 이런 제도들이 제안이 됐고 실제 도입도 됐어요. 근데 5년 동안 전혀 시행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게 행정에서 이제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되게 기존의 관행을 깨시려고 대통령님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 정부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거 영역에서 좀 실현이 잘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저도 지금 서울 올라온 지 이제 4, 5년 됐는데요. 처음 올라올 때 5평짜리 그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2년 보통 재계약이다 보니까 다음번에 진짜 한 10평짜리로 가고 싶다 했는데 또 5평짜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째 월세 내면서 살고 있는데 아마 많은 청년분들 독립하고 싶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지역 이곳저곳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한데 혹시 이따가 이제 패널분들이랑 같이 더 토론자분들이랑 얘기를 들어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발제는 우리 사회에서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들여다보는 사회복지를 위해 분투하는 박유빈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사진을 저런 걸 가져와가지고 얼른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았는데요. 결혼 이제 다음 달이면 1주년을 맞는 신혼부부이자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유빈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일을 잠깐 쉬고 있는 동안 결혼 준비를 하게 돼서 SH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입주해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자금이 모여서 결혼을 결심할 때쯤이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에는 그 소득 분위기가 매우 좀 타이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막상 이렇게 안정적인 공공에서 제공하는 집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돼요. 조금 더 정부에서 이미 힘써주고
해주고 계시지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출생 문제가 언급된 이후로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제도들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비정규직이 되어보니 비정규직은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구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육아휴직을 대체로 인력을 받기도 어렵고 제가 임신한 상태로 다음 정규직으로의 이직을 도전하기도 어려워서 이런 일자리의 형태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좋은 정책들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20대 청년 중 10명 중에 4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좋은 정책들은 지금 많이 만들어주고 계시지만 이 정책들을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청년의 일자리 형태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조직 문화들이 이런 정책과 제도들을 받아들이고 근로자들에게 수용해줄 수 있는 분위기인지 얼마나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금의 돌봄 정책이 그런 부부가 노동 시간을 보장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의 수 자체를 늘려서 노동 시간을 좀 줄이고 아이가 가족이 또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좀 정책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지금 사교육 열기가 정말 뜨겁죠. 그래서 그런 사교육 때문에도 그 돈을 지불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못 낳겠다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이 사교육과 조기 교육의 열기보다는 좀 가정 안에서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자라야 본인이 커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릴 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혼 후 특히 여성은 더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 쉽고 남성은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쓰는데 눈치를 많이 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북 영천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역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정지홍 두레반 사람들 반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농 11년 차 경북 영천 화산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민이자 두레반 사람들의 반장 정지홍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7년을 살다가 기농 온 지 이제 11년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지점과 또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청년들이 많이 대도시로 떠납니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사라지면 지역 고유의 지역성이 약간 트렌드에 묻히고 더 나아가 시골 마을부터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에서 적응하여 살아가는 청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핵개인 시대이지만 서로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청년들이 좀 친구들이 서로 옆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레반 사람들은 10명 정도의 작은 공동체를 시작해 가입 절차나 형식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축제, 노포기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자발적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이 지역에 없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시도의 기회가 있는 것들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 기획 이외에도 여러 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이야기할 기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 소통에서 청년들은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50대 이상 어르신들, 기성세대 분들이 조금 많이 계셔서 10대부터 청소년부터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 도시재생 건축 제안에서 한 초등학생이 제안을 하는 이야기로 여기서 내려갈 때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한 3년 전에. 그래서 너무 좋겠다. 이런 좀 아동 친화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에서는 아이의 이야기로 치부되고 그냥 뭔가 검토에 대한 피드백이 하나도 없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안 되는 이야기들도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부분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행정의 입장과 당사자 입장에서 조금 같이 고민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우리는 여기가 진짜 우리 동네구나. 우리가 좀 더 바꿀 수 있으려면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걸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한 교류가 지역 사회 전체 문제 해결 역량을 확장되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이 제대로 닿지 않는 지역의 청년을 위해서 청년 정책 학교와 같이 직접 청년 정책을 좀 발굴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지홍님 얘기해 주신 거랑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최근 한 청년분이 지역 도시재생위원회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결국 탈락됐고 왜 떨어진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청년들은 2, 3년 지속하실 수 없지 않으세요? 3년 뒤에는 뭐 지역 옮겨야 되지 않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자, 그럼 세 분의 발제를 이제까지 들어보았고 청년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자유주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제자분들 중심의 주제로 주거, 결혼이나 저출생, 지역 공동체 관련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앞쪽에 초록색 옷 입으신 남성. 안녕하십니까. 새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서울 거주하고 있는 제가 자발적으로 낳은 세 자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축복과 박수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뜻하지 않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새쌍둥이 아이들인데 낳고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게 지금 벅차오를 정도로 힘들고 끝나고도 이제 어린이집에 하원을 또 가야 되고 그나마 저는 좋은 나름의 이제 직장과 와이프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 환경적인 게 되다 보니까 저희 둘만의 이제 힘으로도 육아를 이제 버틸 수 있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나 낳을 그런 예비 부모님들 이제 현재 복지 정책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이를 낳는 게 오히려 부담을 넘어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출생 시대라고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몇 년 동안 경험을 해본 바로서는 이런저런 복지 정책들과 이제 지자체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복지 정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그런 정책들은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끼케야 뭐 공공 주차장 지원, 그다음에 전기, 수도세, 가스비 지원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는 15% 뭐 20% 한다길래 그 정도면 되게 부담이 덜 되겠다 싶지만 한도치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뭐 예를 들어 가스비는 15,000원. 되게 미미한 상황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오히려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정책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기가 좀 버거운 이런 실정들이 많이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이제 큰 거버넌스 측면에서 굵직굵직한 업무를 하시지만 또 반면에 예를 들어 이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실 때 뭐 계곡 이런 사업들 보면은 되게 실생활에 체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저출산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그런 나라 기관에서 좀 더 실감적으로, 획기적으로, 파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아이들을 좀 더 편하게 키울 수 있고 아이를 낳고 싶은 이런 예비 부부들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의견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이 너무 종류도 많고 편차도 크고 그 찾아보려면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예요. 예를 들면 육아 지원 정책도 온갖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베네저고리 값부터 뭐 출산한 자체로 지급하는 일시금, 뭐 아동수당 포함해서 또는 사실 뭐 온갖 종류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뭐 물건 사서 주는 거면 물건도 사야 되고 그 물건 구매 과정에 부조리도 발생하고 나 이 물건보다는 차라리 현금 주면 더 좋은데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걸 통합해서 현금 지원을 좀 늘려주면 어떻겠냐. 이 사람들이 현금 지원한다고 하면 저를 자꾸 포퓰리스트 취급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물건을 사서 주면 안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기묘한 걸 살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정부가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의 여지를 뺐냐. 차라리 그 예산으로 현금으로 예를 들면 지역화폐로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근데 본인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이런저런 막 온갖 명목의 복잡한 지원을 물론 이게 유용성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쓰게 하는 효과도 있고 또 귀찮아서 안 쓰면 그만큼 재정이 절약되기도 하고 사실은 있는데 이런 걸 통합해서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게 가장 선택하기 좋은 건 현금이니까 그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최근에도 이런저런 복지 파편화에 대한 이슈가 기사로 접했었는데 결국 육아 이 부분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뭐 속물적인 말씀일 수 있긴 하지만 결국 돈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돈으로만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돈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꼭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말씀 주셨던 이제 지역 화폐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가장 체감적이고 소름 돋을 수 있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책을 원합니다. 우리 정경 장관님 지금 복지 정책 숫자가 대충 몇 개쯤 돼요? 중앙 정부 것만 대충. 전체 복지로 따지면 숫자를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한 350개고 지자체까지 하는 걸 보면 뭐 몇천 개가 돼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안내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맞춤형으로 하고 좀 통합하고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제가 전에 경기도지사를 할 때 이게 무슨 정책이 내가 해당되는 무슨 혜택이 있는지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서 책으로 그 안내문을 만들어 그때는 뭐 이렇게 앱 이런 생각 못 할 때니까 책으로 만들어 주려고 했더니 그 책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제작비가 막 엄청나게 돈이 든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건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정책도 한성숙 장관 계시지만 마찬가지잖아요. 뭐 650개라든가 중소기업이 지원받는 정책이 도대체 650개 보는 데만 며칠 걸릴 것 같아요. 560개예요? 650개가 아니고 내가 잘못 기억했구나. 여러분들 의견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이것도 예를 들면 온갖 정책들이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정책도 뭐 물건 사주는 거 뭐 온갖 것들이 있는데 이걸 차라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합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현금으로 통합해서 지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혹시 이게 좀 다양하게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게 낫다. 내가 질문을 너무 한쪽으로 몰았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종류도 많고 복잡하고 선택하기도 어렵고 알아보기도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필요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예를 들면 뭐 거긴 창업도 있을 거고 금융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육아도 있을 거고 교육도 있을 거고 막 온갖 거 있잖아요. 그걸 인공지능으로 딱 물어보면 나 지금 힘든데 나 뭐 도움 받을 거 없을까? 라고 하면 차차차 가르쳐 주게 곧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정부 재정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 2개 정도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주거 부분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을 제가 너무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저기 맨 끝에 벽에 있는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온 전준용이라고 하고요. 청년들의 주거 실태와 관련돼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저희 아버지 고향에서 같이 사시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금 소득 기준으로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급여 제도를 지급할지 현장에서 조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저희 어머니도 그 직업으로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주거 하시는 곳을 실제로 방문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거 감독관이라는 제도가 만약에 어떤 행정상의 물리적인 이유로 실제로 도입이 어렵다면은 그분들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같이 도입을 한다면은 아마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이나 당장 시행하기 까다로운 조건들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거 관련해서 김지선 님께서 또 복지센터 상담원 하고 계셔가지고 사회복지사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너무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래서 사실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그 노동 같은 경우에는 노동 근로감독관이 있잖아요. 근데 노동만큼 중요하고 식품만큼 중요한 주거는 주거감독관이란 제도가 없거든요. 근데 영국이라든지 이제 이런 미국에서도 심지어 어떤 주거 기준에 충족해야 그 주거 급여도 가능하고, 요건 저희가 토론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주거 실태를 보고 이 집은 임대할 수 없어라는 기준을 주면 그것을 이제 개선해야 되는 의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한국에선 도저히 통하지가 않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인력도 중요하고 저희 이제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주거가 되게 공공에서 책임을 지고 같이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부족하고 개인이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사실 말씀 주신 체계도 너무 좋고 새로운 체계도 만들 수 있고, 저희가 1차에서 했던 거는 그 지역에 건축안전센터, 거기에 이제 공무원분들 한두 분 더 배치해서 지역 건축안전센터에서 감독하는 것들도 좀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행정적으로는 더 아이디어가 저보다 많으신 대통령님께서 사실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한 제도인지 또 지금 국토부 실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국토부 실장님께 마이크 전달 주시면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입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택 정책을 하면서 특히 공공주택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어쨌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주택의 어떤 공급 물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수준도 굉장히 좀 향상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좋은 입지의 양질의 공공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여러 이제 주거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그 주거비를 부담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을 하고 이제 개선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주거 감독관이라든가 주거의 어떤 불법 건축물, 그리고 주거 입주할 때 여러 가지 겪는 그런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또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감독 체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가능한지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박유빈님께서 신혼부부시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공주택도 직접 많이 찾아보셨고 또 떨어졌고 또 월세 뭐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옛날에 신청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제안하고 싶은 방향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고민스러운 거는 저도 말씀하셨지만 최저주거 기준 그리고 정말 저소득을 위한 주거 정책이 최우선 돼야 되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대비 뭐 OECD 국가라던가 다른 유럽 국가들은 좀 공공주택 비율이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보편적인 청년들한테까지도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저는 원래 살고 있던 곳이 지금 사는 자치구는 아닙니다. 조금 더 집값이 비싼 자치구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어서 그 당시 제가 1인 가구로서 독립을 좀 시도했을 때 어려움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 그 당시는 노인이 아니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었어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과 1인 가구로서의 그런 소득 기준을 맞추는 데 있어서 제가 한 당시 3년차, 4년차 정도의 봉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기준들은 뭔가 내가 독립을 하려면 내가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건 아니고 그냥 사회복지사의 기본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공공주택으로의 허들이 일반 청년들에겐 되게 높구나라는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쨌든 SH에 운 좋게 좀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후에 또 아이를 낳게 되면은 살 수 있는 연도를 더 늘려주시는 등 또 좋은 정책들 마련을 해주고 계셔서 그리고 보다 더 보편적인 주거 정책으로도 확대를 해주고 계셔서 그냥 지속적인 저출생 관점으로 봤을 때 주거에 조금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의견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여론조사 통계를 보니까 이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살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조금. 이전에는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확률은 낮아도 반드시 내가 당첨돼서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비싸더라도. 이 생각을 전에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임대주택 짓는다 그러면 전부 저항을 했거든요.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저는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주택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면적도 또 주택의 질도 위치도 좀 사실 위치를 제일 역사 근처에다 제일 좋은 데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 주택실장도 토지주택실장도 오셨지만 앞으로는 방향을 그렇게 바꿀 건데 그 이전에는 임대주택을 하면 꼭 저 산 구석대기 제일 싼 지역, 제일 험한 데다가 몰아지어가지고 그걸 혐오지역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역사 근처 이런 데는 임대가 아니라 전부 다 분양을 했죠. 그러니까 뭐 집값 폭등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다 당첨이 되면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확률은 낮아도 분양을 늘리자. 그러나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임대를 좀 충분히 공급해서 거기 살다가 돈을 벌든지 여유가 생기면 민간주택을 내가 매입해서 나갈 수 있게 해도 되겠다. 이 둘 중에 오늘 제가 선택 많이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나이 45세 넘으신 분들은 손들지 말고 45세 미만만 의견 한번 물어볼게요. 임대를 좀 늘리자. 차라리 내가 내 능력으로 집 살 때까지 좀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을 그것도 장기간 살 수 있는 좀 품질 좋은 이런 거 좀 늘리자. 공공부문에서 분양하지 말고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압도적으로 많아졌네. 그게 뭔 소리냐. 최대한 공공부문에 택지 개발하면 분양을 해야지. 내가 분양받아야 되겠다. 분양하자. 이상한데. 이게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다 분양하자. 내가 확률은 낮아도 반드시 내가 집을 분양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임대냐. 좋은 자리는 무조건 분양이다. 이랬는데 진짜 많이 바뀌었죠.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토지주택실장님 참고하십시오.
하나만 아주 디테일한 건데 그러면 사실 공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적자가 날 수 있잖아요. LH나 SH는 그러니까 사실상 분양을 하지 않으면 어쨌든 한국의 그 토지 그러니까 그 주택 시장의 원리라는 게 그 집값이 올라서 그걸 다시 팔아서 이제 계속 하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사의 그 평가 지표들이 너무 수익에 중심이 돼 있어서 사실 LH나 SH가 실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네. 그게 자유주의적 사고에 의하면 공기업이 무슨 빚이 그렇게 많냐, 부채 비율 250% 넘었다, 이 큰일 났다, 나라 망한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부채라고 하는 게 자산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집을 짓기 위해서 돈을 1억을 빌렸다. 근데 그게 시가로 한 2억 한다. 근데 그걸 이제 보증금을 1억 받고 임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본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빚으로 1억이 빚으로 평가되잖아요. 1억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산도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자산이 있는 부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전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빚이 많이 늘었다. 이재명 정부 저 분양 안 하고 임대하더니 빚이 얼마가 늘었다. 이렇게 공격을 할 거거든요. 사실 그런 공격을 받기 싫어가지고 다 분양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다 제가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이런 점들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다음 이거를 분양해가지고 개인 사유물로 만들어서 그걸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능력되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좀 역세권에 한 뭐 15평, 좀 맨날 6평짜리 살아서 서럽다는데 미혼일 때는 한 15평, 결혼해서 아이 나오면 한 20평, 아이 둘 나오면 25평, 30평, 셋 나오면 40평, 이런 거 임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역세권에 가까운 데다가 임대를 주자. 장기간 살 수 있게 해주자. 실제 성공한 사례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정책을 바꾸려고 하니까 시장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분양해야지 뭔 소리냐고. 그리고 거기에 또 동지한 사람도 많은데 오늘을 보니까 의외로 적어서 다행입니다. 정책 전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전에 우리 정책실장님 오셨나요? 저기 계시니. 전에 우리 왜 부동산 조사 본부 이런 거 만들어도 안 됐잖아요. 부처의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오늘 보니까 새로운 수요가 또 있네요. 예. 부동산 조사 요원. 감독관, 예. 네. 이것도 사실은 꽤 규모가 큰 인력들일 텐데 예. 세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다시 부동산에 관한 예. 뭐 조사도 하고 이런 거주 실태 조사, 그다음에 투기 조사, 자금 조사, 알겠습니다. 부동산 예. 질서 위반 사법 조사, 예. 정책 이런 걸 맞는 실제 대한민국 그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한번 다시 검토하기로 하죠. 지난번 것도 조금 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거 할 때 이거 추가하고요. 네네. 말씀하신 그 임대 지금 오늘 말씀하시면 이제 수요가 많이 바뀐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심층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서베이해서 네, 그쪽 임대 쪽을 공급하는 방안도 좀 그러시죠.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분양하지 말고 임대하자가 많다는 건 놀랍죠. 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정서가 바뀐 겁니다. 네, 네. 이전에는 임대 그 무슨 포퓰리즘이냐, 무조건 분양, 이게 대세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이 많이 늘어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 공동체 질문 짧은 질문 하나만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쪽 뒤쪽에 네 남성분. 손을 아주 많이 들었는데 기회를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박유빈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정지용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가정의 형태가 과연 지금 신혼부부 위주로 많이들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과연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결혼한 친구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네 결혼하면 나한테 니네 애들 맡겨라. 나는 뭐 프리랜서로서 너희의 애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형태로 친구들과 함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아이들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캐나다에서 BC주에서는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을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집에서 홈쉐어 방식으로 이제 케어하는 방식의 복지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자립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대신 다른 친구들의 아이들을 제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돌보고 뭐 공동체적으로 아이들을 조금 더 케어할 수 있는 저의 이점을 좀 가져가기 위한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더 많은 형태의 가정 공동체라는 것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이런 가족 공동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쪽에서 뭐 일정 이상의 아이들을 함께 뭐 관리하거나 보육한다면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함께 사는 홈쉐어 방식으로 한다면 그런 것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조금 더 선진적으로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앞으로 핵가족들이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혹시 정지용 반장님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여성이 더 함께 살기도 하고 남성이 함께 살기도 하고, 저도 결혼은 했고 아이는 없거든요. 네, 10년 차 결혼한 지 10년 차는 되었고, 비슷한 생각을 저도 한 번씩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친구들이 거꾸로 애 낳지 말라고, 우리 애 좀 봐달라고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집에 또 놀러 오면 저희가 좀 최대한 돌봐주고, 그러면 친구는 좀 더 쉬고 뭔가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거든요. 가끔이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형태나 갖고 있지 않지만, 저도 이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가 꼭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은 똑같이 드는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미래 세대를 좀 위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도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출생 문제 정말 심각한데요. 근데 뭐 일자리 주거 이런 부분도 단편적으로 있지만 여러 가지가 정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네, 그럼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춘천에서 온 한 아이 엄마 김진희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애가 하나 있고, 이제 이 아이가 39개월 정도 됐다 보니까 이제 둘째 생각이 슬슬 나요. 저는 둘째를 낳고 싶습니다. 뭐 가능하면 셋째, 넷째도 낳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들 아이를 안 낳으시는 분들 입장이어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출산해서 애를 육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입장의 얘기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현실적으로 아까 새쌍둥이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 돈 문제 맞아요. 돈 문제 맞습니다. 맞고요. 둘째로 제일 중요한 건 여성의 삶인 것 같아요. 저 애 낳으려면 일단 지금 저희 현실적으로 저희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있고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으나, 지금 저희 이 생활이 아이 하나 딱 키우는 이 세 가족으로 금액이 딱이에요. 거기다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까지 해가지고 이게 딱 맞아서 여기서 애 더 낳으면 저희 휘청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대주택이 조금 더 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분양에 손들었는데, 왜냐하면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둥지를 지어야 애를 낳아요. 근데 저는 제 집이 있어야 애를 낳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애는 계획으로 가진 게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집이 일단 있어야 그래야지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침 또 애가 가져져서 뭐
오케이 됐지만 이제 둘째를 가지려고 하니까 저희 신랑은 저랑은 반대로 되게 현실주의자 입장이라서 둘째 안 된다. 우리 집이 시청하고 우리 노후는 어떡하냐. 아 근데 또 저는 너무 낳고 싶어요. 애가 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이쁘고 그래서 너무 낳고 싶은데 우리 신랑 말대로 맞는 말이야. 근데 또 어르신들은 맨날 지나가면 한 대씩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 더 나. 애들 밥그릇은 지네가 달고 나오는 거야. 하나 더 나. 맨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그 사이에서 갈등이에요. 왜냐면 제가 낳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 삶은요? 그럼 제 삶은요? 저는 임신 이제 애를 가지게 되면 기존에 끊겼던 제 커리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또 커리어가 이미 저는 아예 절단. 그럼 이제 와서 제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두려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요? 저는 이미 강원 청년센터라고 제 춘천에서 와서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날라오는 문자들 맨날 그거예요. 제 마음 살펴주겠다 와라. 너가 일자리가 없어서 네 마음 슬프지 와라. 내가 상담해주겠다. 혹은 자소서 써주겠다. 저도 자소서 잘 쓸 수 있는데 그런 얘기.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와는 거리감 있는 그런 얘기만 와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도 그리고 또 출산을 하고 나서도 제 커리어가 혹은 새로 생성되거나 혹은 있었던 커리어를 연장할 수 있게끔 시간제 인턴 같은 네 왜냐면 현실적으로 풀잡은 불가능합니다. 진짜요. 저 4시에 하원해가지고 지금 이거 끝나면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시간적으로라도 일을 하면서 제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게 혹은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낳을 수 있게. 셋째도? 네.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현실적인 고민인데 어떤 게 저는 가치에 맞는지를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첫째, 그러니까 출생에 대한 지원? 사실 신생 아에 대한 지원이겠죠. 이게 첫 아이일 때 지원하고 둘째 아이일 때 지원이 거의 지금 차이가 없어요, 그죠?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은 더 늘려야 된다. 근데 가끔씩 셋째 아를 낳으면 뭐 대학 등록금 면제 뭐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파격적 지원을 가끔씩은 하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차등을 해서 추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 다른 분들 의견은 좀 어떠세요? 차등을 둬서 더 많이 해주는 거 괜찮다. 한번 뭐 사람이 다 똑같은 거지. 2명은 곱하기 2가 온당하다. 나중에 그 복지부 장관께서요. 이건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게 지금 출생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옛날에는 개인 일이었는데 완전히 사적인 영역이었잖아요. 뭐 애 낳든지 말든지 키우든지 말든지 잘 키우든지 못 키우든지 그건 전적으로 개인 문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공동체의 존속 문제가 됐어요. 다음 세대를 낳아 기르는 게 지금은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절멸하게 생겼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가. 그러면 이제 공동의 문제가 됐다. 이제 국가적 과제, 공동체의 과제가 됐으니까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원이 너무 당연하게 됐는데 둘째야, 셋째야, 넷째야 이렇게 낳을 경우는 개인들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원을 추가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아니 사람이 다 똑같은데 왜 내가 셋째로 낳았다는 이유로 둘째로 낳았다는 이유로 차별도 하냐. 첫째는 왜 더 불이익하냐. 불이익하잖아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아동수당을 첫째는 지금 월 10만 원인데 둘째는 15만 원, 셋째는 20만 원 뭐 이렇게 구상할 수도 있는 건데 나는 왜 10만 원밖에 안 해줘? 뭐 첫째로 난 게 뭐 죄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원래 첫 애를 낳는 사람이 둘째 애 낳는 게 쉽죠. 근데 둘째가 셋째 낳는 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만. 개인의 고통, 힘든 것만 해결이 된다면 그죠. 그 측면에서는 국가 정책으로도 어떨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세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청년이 불안이 아닌 희망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사회,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것을 돕고 어떤 환경을